그 김상열 스타일이 과감해요. 호반그룹은 그렇게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1인 회사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원태와 철천지 원수인 조연아를 전문 경영으로 드릴 수도 있죠. 후반에 서울신문 인수는 삽질할 가능성이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호반그룹이 굉장히 휘말려 있는 한진칼, 대한항공, LS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LS는 짜줘야죠. LS는 그 구씨일가 몇 명 그 애들이랑 그 밑에 밑에 애들까지도 직원들한테 뭐 이름을 외우라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은 대한전선이랑 지금 전선특혜 이거 소송 중인데 네. 나중에 합의할 때 보면 김상렬이 분명히 그것도 합의 안에 다 넣을 거예요. 거기 한진칼에 다 빠지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깨갱하고 나갈 사람들이라서 LS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상장사가 아닌데도 증시를 뜨겁게 달구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건설사, 바로 호반건설인데요. 이 호반건설의 주력인 호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한진칼의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는 LS를 건드리더니 이번에는 한진으로 눈길을 돌린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형진 국장 그리고 김종희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렬이 김상렬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김상렬이 특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장판사 출신을 네. 법무 담당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네. 그 광주에 있는 그러니까 벌떼 입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 과징금을 세게 맞았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한다고 네. 본인이 상부 초려한 그 부장판사 출신 부사장을 한 번에 내보내는. 하여튼 그래서 호반그룹은 덩치에 비해서는 1인 기업이다. 김상렬 1인 기업이다. 네. 김상렬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네. 그래도 대주주가 지분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주회사로 지배하고 있지만 네. 지분율이 30% 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지주회사의 지분율도 또 3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사 대비해서 지금 그 대주주가 쥐고 있는 그게 굉장히 작은데 네. 여긴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김상렬 회장 일가가 지분을 거의 다 들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마치 1인 회사처럼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거 네. 뭐 상장하거나 그러면 아마도 된통 걸리거나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이 호반그룹 자체가 성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장 과정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30대가 안 됐을 때죠. 김상렬 회장이. 네. 그때 이제 회사를 시작했는데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 16조의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정도 만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건데 성장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광주에서 일단 입지를 탄탄히 닦은 이후에 네. 이 성장 과정을 보면 아까 잠깐 이제 국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LH 벌떼 입찰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수도권을 진출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금융과 관련된 독자적인 사업 모델.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는 낙찰받아서 하는 형태예요. 네네. 그러면 이익률이 5% 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서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동시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기회리예요, 기회리.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추진하려다가 네. PF 사태가 터지면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90% 분양이 되지 않으면 다음 사업을 하지 않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영도 했고 그다음에 어음을 거의 쓰지 않는 현금 결제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하면서도 회사의 확장을 마진을 높이면서 빠르게 한 거죠. 그 김상렬 스타일이 약간 과감해요. 원래 호반그룹이 갑자기 언론사들을 막 사들인 거 아시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갖고 있던 단말기 기반의 경제정보 언론사인 EBN, 그리고 전자신문, 그리고 서울신문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전자신문은 알짜배기 다 빼먹고 탁 팔았잖아요. 광주방송도 있었죠. 광주방송도 있죠. 그래서 이 전자신문을 살 때도 그랬지만 팔 때도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미련두지 않고 그냥 팔아버려서 언론계에서는 진짜 독종이다. 독특하다. 근데 왜 이렇게 언론사를 사들이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언론사의 뒷배를 이용해서 벌떼 입찰 같은 공정위가 치고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그런 꼼수가 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신문이 갖고 있는 프레스센터 근처를 거의 완전 급설하겠다는 있잖아요. 거기를 재개발할 생각으로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실제로 서울신문 기자들이 네. 원래 3대 주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 주주가 정부였고, 네. 2대 주주가 자사주였고, 3대 주주로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이 기자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하면서의 그 이상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사주를 내가 갖고 있는 지분 19%인가를 그 회사 자사주에 팔겠다. 네. 이렇게 처음에 딜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너 이거 비싸게 사줄 거라고 해서 그거 다 사가지고 네. 정부 지분도 누르고 지금 1대 주주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과감한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언론사를 거느림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뭐 김상렬 회장의 행보 그다음에 호반그룹의 성장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꽤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건설업계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건가요? 에이, 스티브 잡스는 지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지분도 많고 과감하고 지랄 많고. 근데 약간 위험한 게 스티브 잡스는 지금 이제 무덤에 들어가 계신데 네. 예, 이분도 뭐 어떻게 아니, 김상렬 회장은 어려요. 네, 그쵸. 네, 네. 적어도 10살밖에 안 스티브 많아요. 잡스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요절한 네. 요절한 거지. 말조심 하는 거. 자연 치료를 신봉하다가 죽은 네. 거니까 네. 그거는 자기 고집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건 채취하고 일단 김상렬 회장은 아직 젊어요. 네. 그런데 공공연하게 나 항공사 사서 아들 줄 거야. 김대현 총괄사장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김상렬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수합병의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나눈 LS인데 LS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대한전선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과 법적 분쟁이 있었던 LS와의 경쟁 관계에서 LS 네. 지분을 뭐 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그런 뭐 의도는 어떤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LS그룹도 그렇게 지금 탄탄한 그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한 3% 정도. 근데 네. 이 LS그룹도 문제가 뭐냐면 LS 지금 시총이 한 4조 좀 넘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자회사 중에 하나는 LX일렉트릭의 시총이 7조가 넘어요. 자회사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뭐 지분 전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이 지배의 문제라는 거죠. 지배구조. 그러니까 자사주도 소각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대주주 일가를 위해서 모든 인원들이 다 일하는 그런 잘못된 이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한국 대그룹들의 어떤 이런 부조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구씨 일가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3%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막 흔들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한진과 손잡고 지금 뭐 교환사채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네. 둘이 연합하는 그런 형태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적했어요. 그거 각사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네. 지적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상렬 회장이 회사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것,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룹의 호반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뭐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과연 한국 전체 경제의 거버넌스에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아까 뭐 김대현 총괄부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이 승계 과정에서 지금 이분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공식직하면 서울 신문만 신문, 그쵸? 예, 네, 사장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또 LPGA 뭐 이런 쪽에 뭐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 그룹도 상당히 조금 취약점이 많이 있다. 그 취약점이 있는 그룹이 더 취약점이 있는 LS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반그룹의 내부 자본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룹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편법 지분 승계 논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렬의 스타일이죠. 김상렬의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 경기도에는 덕평 CC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프장. 네. 그 골프 치시나 봐요? 전 140개 칩니다. 오, 네. 많이 치는 거예요? 아, 거의- 여기서 비웃으신 거니까 아닌가 네, 보네요. 풀로 치면 144개인데 네. 제가 140개 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8년 차입니다. 네. 그 덕평 CC라는 걸 인수를 해가지고 네. H1이라는 걸 바꿨어요. 네. 그리고 건설사답게 조경과 그 내부에 있는 뭐 클럽하우스 같은 거를 굉장히 고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는 본인이 쓰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대용이나 아니면 손님 맞이용 혹은 자기 내부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 회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회원을 팔으라고. 아, 그러면 다니던 회원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따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나 회사가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냥 바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상렬 회장은 결심을 하면 어떤 잡음이 생겨도 밀어붙이는 그런 뚝심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뚝심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게 뭐냐면 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호반그룹은 그렇게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1인 회사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렬의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렬 눈에 안 들면 바로바로 그냥 퇴출되는. 아니면 설령 라인이었더라도 눈에 밖에 나면은? 그렇죠. 그럼 네. 내보내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방송 시작 전에 네. 부장판사를 몇 번이나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 안 되니까 바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이제 버젓이 하니까 이 호반그룹은 네. 시스템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게 김상렬의 결정으로 돌아간다. 그 차원에서 자식들한테 편법 증여를 하든지 네. 벌떼 입찰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김상렬의 결정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 김상렬네 가족 간에도 법적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 간에도. 네, 아직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럴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더 아까 그 국장했던 얘기를 좀 더 들어가면은 그 김대현 이 사장이 김상렬 회장이 이제 장남인데 네.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반건설의 최대 주주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회사를 키워오는 과정에서 네.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한 회사에 일감을 계속 몰아줌으로써 갑자기 이제 조 단위로 회사를 키우는 네. 그런 마법을 부렸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재산을 둘러싼 그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벌떼 입찰을 포함한 공정 이슈도 있을 뿐더러, 네. 그다음에 승계 논란도 일정 부분 분명히 눈에 가시처럼 보여질 만한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형제 간의 분쟁이 뭐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 거냐면 호반그룹이 지금까지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런칭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현대산업개발처럼 자기가 땅을 사서 자체 개발하는 그런 사업 모델로 돈을 벌어왔던 게 서서히 이제 한계점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광주 성공했죠. 네. 수도권까지 성공했어요. 네. 마지막 남은 데 어디겠어요? 강남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그렇죠.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근데 강남 지금까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반이 호반한테. 아니 그러니까 호반 4대그룹사도 지금 그 재건축이나 이런 거 갖고 왔다가 토해내는 판인데. 그러니까 호반데르디움이라고 하는 그 업체의 그 브랜드력이 네. 그래도 이제 도급순위 10위까지 올라오면서 10위권 내로 진입했거든요. 근데 강남까지는 어렵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 성공한 게 있어요. 뭐 네. 송파나 일부 지역에 성공한 게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반포, 강남, 서초 같은 그런 정말 노른자의 땅의 재개발 네.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진입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항공산업 같은 거 오히려 좀 이거 엄청나게 현금 돌아가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움켜쥐려고 지금 한진그룹과 뭔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그래서 있는 광주 방송이 이재명을 그렇게 밀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나? 근데 이제 광주 방송은 다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건설사가 언론사를 이제 소유하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 토건 세력과 언론 세력이 뭐 붙어서 뭐 이런 걸 저런 거 다 해먹는다. 그 주변에서 또 법조인들은 또 그걸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팩트만 얘기하면 어쨌든 이 건설사나 어떤 산업자본이 언론을 쥐고 있으면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나 약점을 누군가 공격할 때 이걸 방어해주는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가 가장 민감할 거예요. 아직까지 뭐 결정적으로 그걸 뭐 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네. 그 서울신문에서 특수 취재팀을 만들어서 그 김상렬 회장과 호반그룹의 이슈를 팠던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이제 지금까지의 얘기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울신문과 호반그룹 사이의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그룹들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태영건설은 SBS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영건설 법정 관리 들어갔을 때 누가 막아줬어요? SBS가 막아줬습니다. 그 만약에 윤세영 회장이 90세 나이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은행장들을 불러서 아니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면담을 하겠다. 어떤 법정 관리 회사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SBS 회장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갑질당하는 거라고 막 금융지주 회장들이 난색을 표했던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김상렬도 분명 그런 후광업계를 노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네. 공정위 그 벌떼 입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건 전자신문이었어요. 그 전자신문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EBN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가 뭐 열심히는 하긴 하지만 네. 파워면에서는 약하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신문 아까 뭐 사원 주주였는데 그거 다 사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신분이 호봉제입니다. 호봉제는 일을 안 해도 잘릴 수도 없어요. 한직으로 보내도 잘릴 수도 없고. 네. 그럼 무슨 얘기냐? 네. 김상렬이 원하는 대로 안 오고 언론사의 후광을 네. 그렇죠.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허. 그래서 서울신문 호반의 서울신문 인수는 삭제될 가능성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호반그룹이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2달 전 3월에는 이제 LS의 이제 지분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한진카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뭐 호방그룹 입장에서는 단순히 투자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시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 지금 갑자기 얘네들이 17% 지분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예전부터 야금야금 뭐하냐? 그것도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딘가에서 누군가 걸 샀을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네. 그럼 누구 걸 샀느냐? 예전에 그 삼자 그 연합. 경쟁이 있었죠. 삼자 동맹과 조원태 회장이 싸웠던 네, 네.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반도건설, 그다음에 KCGI, 조연아의 어떤 연합과 네. 조원태 연합이 붙어서 네. 결국은 그 삼자 연합 쪽이 지분이 약간 더 높아졌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모피아들 네. 이동걸 사는 회장과 그다음에 지금 김석동 의장이 등장을 해서 네. 갑자기 정부가 10% 지분을 조원태 쪽으로 싹 실어주는 바람에 네. 그 바람에 이제 조원태 쪽으로 이게 확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낙동강 오리안 신사가 된 반도, 네. 조연아, 그다음에 KCGI는 지분을 어딘가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KCGI 지분을 산 게 여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다가 네. 코로나 때 건설 시장 완전 작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부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한 700억 정도 손해보고 일부 지분을 팔았다가 네. 그것도 다시 샀더라고요. 되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되사서 그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때 조원태와 경쟁을 벌이며 대한항공을 살 거라고 공언했던 네. KCGI 지분을 그대로 산 사람이 나는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20%에 육박하는 지분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 투자다고 하면 강성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주 행동주의를 보여주는 척 하다가 네.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소액주주도 버리고 바로 자기 지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돈에 미친 사람으로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단순 투자자 그러면 이익이 나야 돼요. 네.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 정도의 지분을 누가 사주겠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났는데 이익이 났으면 팔거나 뭐 아니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지금 지분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아, 네네. 지금 뭐 몇 개월 걸쳐서 뭐 0.몇% 지분 늘리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조원태 그 회장 경쟁 때 삼자 동맹과의 경쟁 때 이미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네네. 지금 10%의 지분 들고 있는 사는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묘하잖아요. 민주당 정부로 네. 바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어제 그 경제 토론 봤어요?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재명도 이상한데 김문수는 더 이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진짜. 근데 저희가 그 네. 데자뷰 같이 그때도 비슷한 그림이긴 했어요. 아 윤석열 어버버하는 거. 비슷한 그림이었는데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그때 윤석열은 아예 난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지 어제 김문수처럼 그렇게 종이를 들고 와서 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네. 지금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네. 이게 뭐 이런 얘기하긴 좀 굉장히 뭐 불편하지만 불편해. 호남 기업이고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대권을 잡았어.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그러면 호남 기업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과거에 호남의 맹주 기업이라고 하면 네. 금호그룹이었잖아요. 근데 금호그룹이 지금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근데 금호그룹의 뒤를 이어서 광주 그 상공회의소 의장까지 하면서 뭐 맹주는 아니지만 맹주 새끼 역할을 했던 게 호방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사를 다툴 수도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과정? 네. 그러면 정부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난다? 여러 가지가 좀 묘한 시점이죠.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걸 또 뭔가 섣부르게 어디 편을 들어주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수출입은행이 법정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정 자본금은 법을 바꿔야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냥만 못 바꿔요. 네. 그 수출입은행은 수출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거기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드머니가 부족하면 네.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무엇을 요구를 했냐면 자구 노력을 해라.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돈 빌려줬던 회수 노력을 어느 정도 해서 네. 그게 노력하는 게 가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산업은행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가 법정 자본금이 30조인데 네. 이거저거 막 산 거예요. 그 원래는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거를 민간에다가 팔았어야 돼요. 근데 산업은행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놀아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놀 수 있냐라고 얘기했고 강석훈은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처음 알았다. 산업은행 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법정 자본금의 턱 밑까지 찰 정도로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H&M 지분도 있고 하나오션 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똑같은 걸 요구를 한 겁니다.
자구 노력을 보여라. 그러면 산업은행은 뭘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량 지분을 팔아야 그걸 사줄 거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망해가는 거를 야 이거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그럼 그냥 언뜻 생각해도 H&M, 그다음에 대한항, 한진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팔면 돈이 되거든. 돈이 남지 오히려. 그러니까요. 안 팔면 배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공교롭게도 한진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H&M은 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해수부가 팔고 싶지 않아요. 민영화 생각이 별로 없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판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H&M은 한 번에 민영화를 시키는 게 낫지 네. 찔끔찔끔 민영화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거 뭐냐? 네. 이미 아시아나랑 합병해가지고 배 뚱땅뚱땅 두들기고 있는 한진칼 남아있는 거예요. 한진칼도 마찬가지죠. 한진칼을 지금 얼마만 더 사면 네. 지금 그 조원태 회장 일가의 20%보다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신문 언론에서는 조원태 회장 편이 둘이 있다. 델타와 산업은행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델타는 똑같은 혜택만 주거나 더 좋은 혜택을 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외국 기업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도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은행이 그 10% 지분 들어올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냐면 이사 3명을 넣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사 3명이 대부분 모피하거나 모피아 일당들과 연관된 그런 법조인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구로 바꿔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부가 영향력을 한진칼에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균형론 때문에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고 뒤로 빠져주면 그것만으로도 조원태 회장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돈이 없어요, 조원태 회장.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현금은 호반이 훨씬 더 많이 주고 삼자연합이랑 싸우면서 진짜 조원태가 거의 막판까지 밀렸다가 그 강남경찰서에 그거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명희 회장 집에서 네. 조원태 회장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거기 다 때려부시고 집에서, 다 때려부시고 그 뒤에 엄마가 손 벌벌 떨면서 나는 조원태 편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누나 편 들었냐고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된 쉽게 거죠. 부서졌다는 건 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러면 호방그룹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꽤 생각보다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대한항공 경영권에 대한 그 호반그룹의 인수 가능성은 낮다. 이런 유의 네. 그 제목인가요? 예,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항공은 M&A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호방그룹이 대한항공을 이끌 경영 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없죠. 왜냐하면 이 항공사 운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금융 리스, 항공기 리스의 운영도 해야 되고 환율 관리도 해야 되고 유가 쪽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줄 관리, 그다음에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와 묶어 있는 여러 가지 얼라이언스와의 관리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대한항공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을 지금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건드리지 않고 뭐 나중에 자기 사람 꼽겠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서 한진칼의 경영 능력만 뺏어오는 건 제가 보기엔 가능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있죠. 조원태와 철천지 원수인 조연아를 전문 경영으로 드릴 수도 있죠. 말씀드렸지만 김상렬 회장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오니까 만약에 경영력이 내가 부족해? 그러면 조연아가 전문 경영으로 들어올 수 있어. 지분은 좀 줄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조연아 부사장이 과연 경영 능력이 마카다미아요? 세 자녀 중에는 제일 잘한답니다. 그건 있죠. 왜냐하면 그 조영호 회장 생전에 그 식자재, 그러니까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음식료라든지 식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는 것을 조연아 이제 부사장이 담당을 해서 꽤 잘해서 호텔과 항공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조연아 부사장일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조원태 회장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결국은 이렇게 뭐 지분 경쟁을 하고 뭐 성격들이야 원래 그 집안 단조건 다 하니까. 일적인 능력도 별개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보면 방금 국장이 하신 얘기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호방그룹과의 분쟁에 휘말려 있는 한진칼, 대한항공, LS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LS는 따져야죠. LS는 그 구씨가 몇 명 그 애들이랑 그 밑에 밑에 애들까지도 직원들한테 뭐 이름을 외우라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은 대한전선이랑 지금
전선특혜 이거 소송 중인데 네. 나중에 합의할 때 보면 김상렬이 분명히 그것도 합의안에 다 넣을 거예요. 거기 한진까지 다 빠지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깨갱하고 나갈 사람들이라서 LS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진칼은 뭐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뉴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건 이거 뭐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아까 이제 M&A에 변동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네. 그러면 한진칼은 원래 예상했던 가치보다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즐기실 분이라면 리스크를 지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인 건 대한항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원화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원화 강세 수요 있죠. 유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다 긍정적이에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부담은 미국 금리가 들썩이면 그건 조금 부담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주요 기업들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대한항공이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 회사들이 사려고 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미국 재정 상황의 심각성이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각인된 건데요.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관세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